안녕하세요. 포천시 궁도협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김명희라고 합니다. 지금 멀리 있는 관역을 보셨을 건데요. 국궁의 기본인 여기서부터 저 관역까지의 거리는 약 145m. 굉장히 멀리 있는 관역을 맞출 때까지 우리가 지금부터 국궁의 기본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전의 시대 때부터 궁도의 역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. 가볍게 찾아보면 그 문명의 기원, 차일드의 저서인 문명의 기원이라는 책을 살펴봤을 때 구석기 마력, 약 1에서 3만 년 전부터 그 투창이나 활을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더 오래전인 약 10만 년 전부터도 활을 사용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. 인류의 역사 속에서 활과 화살의 발명은 문화적 발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. 활은 신석기, 구석기, 수렵 활동뿐만이 아니라 고대 인류의 전투 무기로서도 굉장히 필수품으로 활용되어지고 있었습니다. 우리나라 역사 속의 활을 살펴보면은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외침들이 있었다고 알고 있잖아요. 그 숱한 전쟁 속에서 국민의 심신 단련 및 호국 정신의 기풍을 진장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궁도는 이용되어지고 있는데요. 활의 종류를 살펴보면 그 궁간의 길이에 따라서 긴 장궁과 단궁으로 나뉘고요. 그 구조상, 그 활을 만드는 구조상 나누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환목궁과 복합궁으로 나뉩니다. 환목궁은 한 개의 목편이라는 건 나무 조각을 말하고요. 죽편으로 제작을 해서 환목궁이라고 하고요. 여기서 복합궁은 목편, 죽편, 각편 및 건을 붙여서 만든 활을 말합니다. 우리나라의 전통 활로 각궁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. 각궁은 이 다양한 활의 종류를 살펴보면 복합 단궁으로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활과 화살이 발달한 역사를 살펴봤을 때 활과 화살은 실과 바늘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무기라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. 생존을 위한 사냥 무기로서 그 위력은 개인 수렵을 하는 형식으로서 발달되기 시작했고 인류가 정착 생활을 가능하게 했던 배경이 된 그런 기능들을 발휘하게 되는 게 활과 화살의 발달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. 또는 청동기 시대에 금속이 발견되면서 처음에 뼈 조각으로 만든 화살촉이 돌 조각으로 바뀌고 청동기 시대에는 화살촉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철기 시대가 됐을 때 그 강력한 전투 무기로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. 원시사회에서 고대 국가를 건설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게 바로 활과 화살의 발달의 역사랑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또 중세사회에서는 초기까지 정복 정쟁을 위해서 절대적인 무기가 바로 활과 화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우리나라 궁시에 대한 역사를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나라 선사시대 때부터 궁시를 사용했다는 기록들을 우리나라 그 다양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마제석기, 타제석기 등등등 이런 전시되어 있는 화살촉들만도 무려 굉장히 많이 전시되어 있는 걸 보면서 선사시대 때부터 화살과 활이 사용됐다라는 증거를 찾을 수 있고요. 삼국시대 이전 부족국가 시대 때 부여, 옥저, 예, 미한, 마한, 진한, 변한 이런 궁시 사용이 굉장히 빈번했고 그 궁시 사용으로 인해서 절호의 정복 전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. 그 이후에 삼국시대 이후로 살펴보면요. 삼국시대 이후 우리 삼국시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고구려의 주몽아저씨 그 TV에서 방영되기도 했던 주몽의 그 이름 자체가 부여 말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 주몽의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다고 하고요. 그 금왕의 일곱 왕제에게 시기를 받았으나 어머니의 계략으로 위기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그 왕의 자리까지 올라간 주몽의 아저씨, 주몽의 신화를 봤을 때도 우리나라 삼국시대 고구려의 그 활과 화살의
가장 큰 역사적으로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백제 역시 동성왕이라고 하는 24대 왕은 삼국사기에 의해서 삼국사기에 있는 문헌을 찾아보면 굉장히 담력이 뛰어나고 활을 잘 쏜 그 백발백중의 왕이었다고 합니다. 세 번째, 우리 신라 하면은 제일 많이 기억되고 배웠던 화랑. 화랑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화살과 활을 쓰던 그런 전통 무예 전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우리나라 무예 집단이죠. 궁마. 활을 달리면서 말을 달리면서 말의 고삐도 잡지 않고 활을 쏘는데, 그것도 더 신기한 건 뒤를 보고도 쏘는 그런 궁마라는 전투 기술을 갖고 있는 화랑의 예를 들었어도 이 우리나라 신라 시대의 활의 역사를 가장 또 잘 알 수 있는 기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두 번째로는 신라 시대에 있었던 쇠뇌라는 우리 민족의 또 다른 활인데요. 그 쇠뇌라는 활은 좀 우리가 쏘는 손으로 담기는 활이 아니라 또 기구를 써서 아마 TV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. 쇠뇌라는 활은 그 신라시대 기술자 구진천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고, 그 쇠뇌라는 활의 위력이 어느 정도로 강했는지 당나라에 불려가기도 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활이었고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조선시대 역사 속에서도 활은 당연히 빠질 수 없는 기록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. 우리 최근 10년 안 된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를 다 보셨을 거예요. 활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활에 푹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데요. 이게 조선시대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영화화한 건데, 여기엔 다양한 활의 기술, 곡사님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는데, 여러분들이 활을 배워보시면 이게 얼마나 멋진 무기가 될 수 있는지 더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활은 단지 남자만, 사대부만 쏘지 않았고요. 많은 여자들도 활을 쏟다고 하는 그 기록들을 조선시대의 역사를 보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. 그 조선시대의 가장 위력적인 활, 그 애기살이라고 하죠. 조선 최고의 비밀병기라고 하는데요. 편전의 역사를 들어보면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. 애기살은 길이가 약 30cm 남짓 정도 되거든요. 그 편전, 그 최종병기 활의 그 영화를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건데, 길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적진을 공격했어도 그 화살을 재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전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술이었다고 하고요. 편전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조총의 위력만큼 세다고 합니다. 또 조총은 사거리가 한 90m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, 우리의 편전은 약 350m까지 날아갈 수 있는, 그러면서도 그 위력이 상대 적군의 갑옷을 뚫을 만큼의 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이게 바로 조선시대의 우리나라 전통 편전을 이야기하는 건데, 정말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우리 조선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활들이 보급이 되고 이용이 되고 있었는데,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풍속화의 대가인 단원 김홍도 선생님도 활쏘기에 대한 멋진 그림을 남겨주셨는데요. 활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모양을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보여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빅 뉴스는 2021년 국가무형문화재 142호로 지정된 우리의 국궁 활쏘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. 그러면서 더 많이 발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와중에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국궁의 매력에 흠뻑 같이 함께 빠져봐 주시길 기대합니다. 그리고 다음 시간을 기대를 하시면,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국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, 그리고 이제 활과 화살에 대한 이런 실물들을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. 이제 함께 끝까지 계속 같이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저는 김명희였습니다. 반갑습니다.